얼굴 너무 많이 타버렸어.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 이분하고 내가 통화를 많이 했다. 근데 시장한테는 이 사람의 존재를 몰랐다. 하위직 실무자인데 같이 갔으면 그 사람이 얼굴이야 제가 봤겠지만 그 사람이 이 사람인지를 여러분은 어떻게 압니까? 시장 당시에는 그 사람을 기억하지 못했다고 얘기한 건데 그걸 왜 의심을 하죠? 제가 그걸 숨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일부에서는 그 산하 직원이고 뭐 해외 출장도 같이 갔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냐고 제가 뭐 그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그러니까 어제 항소심 재판부는 골프를 쳤다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라면서 저 사진은 확대나 편집이 아니라 조작일 수도 있다라는 취지 얘기를 해서요. 글쎄요, 뭐 항소심에서 1심과 다른 결론 내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예. 뭐 저 같은 경우도 1심 이겼다가 항소심에서 패소한 쓰린 기억도 있고 한데 예.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이러이러한 점이 문제가 있어서 잘못됐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이 바뀐 것이다. 예. 이렇게 논거가 명확해야 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요. 1심 재판부가 고민해서 내린 판결문을 아무런 근거 없이 날리고 새로 그 다른 결론을 내린다라고 하는 거는 동료 판사에 대한 예의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판결은요. 도저히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예. 왜 그런가? 당장 이제 골프 이야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조작한 것이다. 예.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이란 말은 이건 골프를 쳤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쳤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쳤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유동규 씨가 3명이서 골프 쳤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그건 명백한 그 거짓말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저는 무슨 논거로 저게 거짓말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지 몇 번을 읽어봐도 모르겠고요. 예. 계속 논점만 흐리면서 뭐 조작이 이런 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러니까 문제가 더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이거는 무죄를 위한 무죄 판결이 아닌가.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대법원에서 입장 정리를 해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예. 우리나라 법원의 권위가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정 변호사님, 그 사실 무죄 선고 나기 전에 네네. 그 항소심 재판부가 설명자를 안 내겠다고 했었잖아요. 네네. 그걸 두고 또 말이 많았었는데 중요한 그 재판일 때 설명 자료가 나오는 건데 지금 제1당 당대표 그다음에 만약에 대통령 선거가 조기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에 대한 1심을 깨는 항소심 판결인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이러이러한 논리로 내가 이 1심을 깰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것도 설명하지 않는다. 이거는 무성의에도 너무 무성의한 거고요. 그다음에 설명 자료 안 낸다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1심과 비슷하겠거니 생각했던 게 이 재판 몇 번 했습니까? 만약에 그 항소심에서 1심을 깨려고 하면요. 재판을 해도 훨씬 더 많이 일주일에 2번, 3번이라도 해가지고 증인을 몇 명이라도 더 불러가지고 그렇게 했었어야 됐는데 굉장히 무성의한 판결이고 무성의한 재판부다. 이런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한창 대장동 의혹이 불거졌을 때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실무자인 고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는 거리를 둔 것부터 시작이 된 게 본질 아니냐. 이런 게 뭐 여건의 시각이고 지난번에는 이재명 1심 유죄에 조금 위안이 된다라고 하시는데 부인께서 많이 우셨다라고 했고 그런데 어제 보니까 1심 선고가 뒤집힌 오늘도 하루 종일 눈물만 흘렸다라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본인은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 원본을 확대해서 정말 원본을 보면 여러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문기라는 사람을 꼭 안다라는 증거로 작용할 수 없는데 그 부분만 딱 떼서 어떻게 보면 여론전을 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했었던 겁니다. 방송을 통해서. 뭐 열애설을 내면서 여러 연예인들이 있는데 두 사람만 앉아 있는 걸 딱 떼서 하면 그런 게 이른바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했던 조작의 범위에 있는 거죠. 백현동 이 발언이 꽤 아킬레스건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정권자가 용도 변경을 해주고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국토부 협박 때문에 해줬다라는 게 누군가 봐서는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검찰은 본 건데 어제 재판부는 과장은 맞지만 허위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했었습니다. 공문도 있고 뭐 증인 성남시 공무원 수십 명 특히 항소심에서 2명 불렀는데 다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단 말이죠. 이번에 판단한 재판부가 공문을 성남시에 3번 보냈기 때문에 어떤 위협으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협박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했는데 근데 당시에 이재명 대표는요. 국정감사장에서 예. 명시적으로 협박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공문을 국토교통부가 3번 보내면 그게 협박인가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집에 뭐 독촉장을 3번 보내면 그게 협박입니까? 예. 왜 대장동, 백현동 이야기를 왜 했겠습니까? 예. 본인하고 지금 김문기 씨하고 상관없다. 왜? 김문기 씨가 대장동 사건의 핵심적인 실무자였기 때문에 나는 대장동 사건에 관여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골프 안 쳤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 아니에요. 예. 그 발언에 전부 맥락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장동 백현동이 당시 대선 때 이재명 대표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던 이슈이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협박받았다. 나는 김문기는 모른다. 골프 안 쳤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 그 전반을 살펴봐야 되는데 이번 재판부는 전부 다 발언만 딱딱딱 끊어놓고 나서 그것만 판단해서 이게 인식의 문제다라고 넘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1심과는 전혀 다르게. 예. 그러니까 세상에 말이라는 게 왜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그 배경을 판단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상식인데 만약에 지금 그 항소심 재판부 말대로라고 하면요. 예. 대한민국의 국토부는 곰이에요. 왜냐하면 왜요? 제주 넘어가지고 김인섭 정바울 일당에게 깔끔하게 그 3천억 벌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제주는 국토부가 넘고 왜 돈은 왜 정바울이 그거 얻고 왜 또 김인섭이 법니까? 이거는 진짜 한심한 판결이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예. 이러니까 헌법재판관들이 뭉칠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백현동 같은 경우는 이미 로비스트에게 징역 5년이 확정이 됐는데 청탁이 인정됐는데 왜 이재명 대표의 이 부분에 한해서는 인정이 안 됐는지에 대한 논란거리들이 대법원에서 다 터질 거다 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검찰이 애시당초 이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에 대한 선거법 무리한 기소였어요. 그러니까 대장동과 백현동에 대한 기소를 해서 형사재판을 진행하면서 예. 따로 이재명 대표의 여기에서 김문기 씨와의 관계성과 백현동에 대한 관계성을 선거법을 통해서 좀 부각시켜 보려고 했던 예. 애시당초 그냥 무리한 기소였다. 본인들의 대장동과 백현동의 재판을 좀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그런 기소였기 때문에 아마 2심 재판부는 그런 관련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행위 부분들은 떼내고 예. 표현과 인식의 문제만 아주 드라이하게 선거법상의 허위 사실을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서영주 대변인도 선거를 치러보셨잖아요. 예. 선거 때 이 후보자들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 결국은 그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서. 그렇죠. 속이고 유권자를 속이고 자신의 어떤 입장을 변론하기 사는 거 아니겠어요? 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협박받았다면 이재명 대표가 피해자예요. 지금 좀 전에 보면 김인섭 씨나 이 재판에 보면 이재명 대표는 허가권자입니다. 그런데 협박받아서 했다는 거는 이재명 대표 피해자로 바꾸는 거예요. 예. 세상에 이렇게 이 상황 자체가 바뀌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하급심 1, 2심이 이렇게 180도 바뀔 수가 있을까요? 혹자는 이걸 확률 1.7%를 이재명 대표가 뚫었다고 표현했는데 당연히 무죄가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바로 1.7% 안에 들어야 할 대표적인 사례라고 봅니다. 당연히 무죄가 날 수밖에 없다. 그냥 이재명 대표가 쓴 판결이다. 이재명 대표가 밑그림 그린 대로 판사는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한 판결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재명이 나는 이렇다라고 하니까 그것을 그대로 주장하는 그대로 복사해서 갖다 판결문에 붙여놓은 판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글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지난 대선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와 굉장히 유사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허경영 씨거든요. 예. 허경영 씨가 지난 대선에 출마했습니다. 낙선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에 말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허위사실 공표죄로 똑같은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가 됐는데 그때 허경영 씨가 무슨 이야기 했느냐. 자기가 이병철 삼성 회장의 양자였다 이 이야기 해가지고 이게 허위사실이다 해가지고 기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에 예.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이 확정이 됐는데 허경영 씨가 형을 갖다 어떤 형을 받았냐면요. 징역 2년을 받았어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갖다 받았는데 허경영 씨가 내가 이병철 양자다라고 하는 말이 그게 더 허위사실입니까? 아니면은 이재명 대표가 자기 밑에 있었던 김문기 처장 모르고 그다음에 국토부에서 협박받아가지고 저희가 해주지 마라고 버티다가 국토부에서 협박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종상향 4단계라고 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더 거짓말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의원 같은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1심에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저런 논거로 1심 판결을 뒤집지? 그러니까 희한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우리법 연구회 출신으로 감형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제보가 있었는데 설마가 현실이 됐고 판사 출신 장동혁 의원 얘기는 뭐 특정 연구회 혹은 특정 지역 자기가 본인도 판사라서 그런 거 얘기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뭐 아예 무죄를 정해놓고 논리를 맞는 것 같다.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법원 출신 국회의원인데 모르지 않을 거거든요. 그럼 1심 판결문은 윤석열 대통령이 쓴 겁니까? 똑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수 진영의 정치인들이 사법부를 이런 식으로 폄훼하고 마치 정치에 오염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까? 저희 아버지는 작년 12월 21일 당신이 젊음을 바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무실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당일 21일 20시 저는 아버지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불길한 예감에 바로 차를 타고 성남도시개발공사로 향하였습니다. 20시 20분경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도착하였고 방금 막 문을 연 직원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고는 사무실로 뛰쳐 들어갔습니다. 제일 먼저 보인 아버지의 마지막 뒷모습과 이미 하얗게 변색된 손바닥에 이미 늦었음을 직감하였습니다. 아버지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제가 직접 아버지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참혹한 모습에 더 이상 아버지의 얼굴과 마주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망설임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희 가족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이 자리에 나섰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발인날인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가 아버지의 발인날이었습니다. 3일장 동안 이재명 후보는 8년 동안 충성을 다하며 봉사했던 아버지의 죽음 앞에 조문이나 어떠한 애도의 뜻도 비추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버지의 마지막 발인날 이재명 후보님은 산타클로스 복장을 입고 나와 춤을 추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이 모습을 TV를 통해 보고 80대 친할머니께서 보시고 오열하시고 가슴을 치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걸 보며 우리 가족 모두가 한 번 더 죽을 만큼의 고통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정치라고는 하지만 너무 마음이 아파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해 모른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시던 이재명 후보님은 이제는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타 후보의 선거당원의 빈소에는 직접 찾아가 애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재명 후보님의 연락을 기다리던 저희 가족은 다시 한번 철저한 배신감을 느끼며 진실을 밝히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저희 가족이 조금이나마 한을 풀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지금도 다리가 후들거리고 너무나 낯선 곳인데 그럼에도 이곳에 오늘 제가 선 이유는 아버지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이미 계시지 않음에도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끝까지 정황상 합리적 의심이라는 이유로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혔습니다. 앞서 공개된 자료로 인해 아버지 명예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나 아직 아버지를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인물로 보는 여론이 있어 이 자리에서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버지는 삼성건설, 동부 등 건설회사에 다니시다 2013년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일하였습니다. 아버지는 공사에서 큰 사업들을 연달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음에 자부심을 가지며 근무하였고 대장동 사업을 개발 사업 1처가 맡게 되면서 워낙 큰 사업이라 힘들어하시기도 하면서 성공적으로 이끌어 잘된 사업이라 생각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작년 대장동 의혹이 보도되면서 아버지께 걱정돼 여쭈었더니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른다, 아는 게 없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아버지는 법을 어긴 것도 돈을 받은 적도 특혜를 받은 적도 없으니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몰랐던 저는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대장동 의혹은 꺼질 줄을 몰랐고 어느새 정치권과 검찰, 언론에서는 대장동을 관할한 임원 중 유일하게 남아있는 아버지를 향해 공격이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묵묵히 주어진 일에 열심히 일하고 상부의 지시에 성실하게 임했던 제밖에 없던 아버지는 속수무책으로 당하였습니다. 끝을 모르는 언론의 의혹 제기, 검찰의 수사, 직원을 보호해주지 않는 회사, 심지어 성남시의회의 징계 압박,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어느 한 개인이 이러한 것들을 버틸 수 있었겠습니까? 아버지에 대한 의혹 제기가 연달아 보도될 때 제가 아버지에게 왜 억울하게 언론 인터뷰에 응하지 않는지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답하였습니다. 대장동 의혹에 대해 아는 것, 기억나는 것이 정말 없을 뿐더러 지금 상황에서 섣부른 인터뷰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 그래도 시장님과 10년 넘게 같이 일한 동료들의 등에 칼을 꽂고 싶지는 않다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변호사 시절 때부터 면을 맺고 대장동 사업에 온몸과 마음을 바친 아버지를 이재명 후보님은
빈손은커녕 조의를 표하는 연락 한 통 없고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일관되게 태도를 유지해 왔습니다. 저는 온 국민이 궁금해하는 대장동 게이트의 윗선이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왜 어째서 아버지를 모른다고 기억이 안 난다고 거짓말을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성남시장 재직 시절 표창까지 받고 호주 네덜란드 트램을 같이 가고 유동규 본부장과 함께 골프까지 같이 친 아버지를 이재명 대선 후보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로서 정말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대장동 게이트가 터지고 힘들어하셔서 정리되면 바닷가 근처에서 조그맣게 부동산이나 하나 차려서 평화롭게 살고 싶다던 아버지는 더 이상 저희 가족 곁에 없습니다. 추후 진실이 밝혀지겠지만 그럼에도 아버지는 돌아오시지 못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아들로서 그저 아버지의 억울함이 풀리고 명예가 회복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